높여줘요. 안녕하십니까. 킹증권에서 전해드리는 마켓 11,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현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시장 어떻습니까?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 시장이 이제 재밌는 건 외국인 매물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급하게 네네.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매 공방 장 초반부터 유가증권 시장은 매도였고요. 코스닥 시장도 매도지만 오늘은 또 코스닥 시장에서 굉장히 재밌는 양상이 발견되고 있죠.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종목으로 이렇게 극단적인 매매를 하는 것은 저도 정말 오랜만에 본다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은 전반적으로 매도하고 있지만 매물이 줄어들면서 지금 시장이 지수가 한 10포인트가량 쭉 올라간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다음 카카오에 대한 외국인들의 아주 적극적인 매수. 그런데 여기에 이제 기관까지 가세하면서 오늘 다음 카카오가 8% 이상의 급등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외국인들은 다른 주체와는 달리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제약주, 바이오에 대해서는 의외로 많은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주가는 다르죠. 외국인 매물과 상관없이 주가는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특징은 매물 축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즉 특별한 매수의 주체가 없어도 매물만 감소해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가장 좀 두드러진 특징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이제 코스닥 시장의 상승 종목수가 지금 폭발하고 있다. 유가증권 시장도 상승 종목수가 많지만 네.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수의 비율에서 벌써 모든 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700대 280 정도니까 상승 종목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 거기다 이제 게임즈까지 가세를 하면서 오늘 기관들이 사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중심은 다음 카카오가 외국인 기관 매수화해서 잡고 있고 다음 카카오 옆에는 또 SK가 같이 가고 SK 커뮤니케이션즈가 좀 같이 가고 있다라는 점도 특징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럼 또 게임주들은 조금 사이즈가 작은 종목부터 컴투스 게임즈까지 전반적으로 다 움직이고 있는 게 시장 특징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다음 카카오, SK 컴즈, 그 다음에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나타나고 있는 모습에 대한 쪽이 거래소에서 가장 특징적인 거는 이 삼성테크인인 것 같아요. 18%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테크인에 대한 쪽으로 이름 바꾸면서 좀 저평가됐다. 하나테크인으로 바꾸면 저평가되나요? 삼성이라고 하는 이제 브랜드가 떨어지는 게 아마 문제가 아닌가 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드러나는 특징이 굉장히 무거운 종목들 우선주가 상한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선주들 그죠? 네, 현대건설 우선주, 삼성중공 우선주 이런 것들이 상한가 들어가는 걸 정말 오랜만에 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태양광수 우선주 같은 말도 안 되는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건 시장의 전체적인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굉장히 대형주의 그것도 대형주 중에서도 무거운 종목군들의 우선주가 30% 상한가로 좀 밀어붙였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또 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 내에서 호텔신라를 포함한 일부 테마성, 그러니까 계절성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것도 눈에 띄지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그 우선주와 함께 현재 테크인 같은 상대적으로 좀 안 움직였던 종목군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특징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제약바이오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미약품, 그다음에 CTC바이오, 그 밑에 코롱생명과학, 최근에 코생이가 여기서는 100%인가요? 지금 30%로 바뀌었네요. 코롱생명과학, 그 다음에 이런 여전히 시장에서 이제 강한 종목들에 대한 쪽들이 움직이는 흐름에 대한 쪽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화장품도 반등을 못하다가 반등을 하는데 여전히 제약바이오보다는 좀 탄력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주 여전히 좋은 모습이고 건설주도 반등을 주고 있나요? 건설주는 어제 이제 대림산업이 뭔가 좀 불씨는 붙여놨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렇게 상승은 하고 있는데 상승을 주도한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업종에서 탑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 1% 정도의 반등인데 지금 우선주들의 상한가와 함께 지금 중소형주들의 반등이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산건설 정도가 한 2% 정도 오르는 거. 나머지 대형주들은 탄력이 줄고 있고 대림산업도 어저께의 탄력은 보여주지 못하면서 아무래도 해외 쪽은 계속 불안하기 때문에 내수 쪽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건가 부분과 대림산업은 아무래도 화학 쪽의 30% 비중이 이익을 좀 높여줄 거라는 기대감 자체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건설업종 자체는 크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호텔신라와 묶여서 이번에 면세점 쪽으로 선정이 된다면 네. 그와 관련된 모멘텀은 한 번 정도는 더 남아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뭐 어쨌든 간에 호텔 신라에 대한 쪽은 뭐 지정이 된다는데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저께 그 용산역에 갔다 왔는데 용산역에 갔다 와서 느낀 건 뭐냐면 여기는 참 널널하다. 아침에 보게 되면 참 널널하다. 여기 면세점 바뀐다고 하더라도 나쁠 건 없겠다. 다만 이제 그 중심의 그 교통 부분 있잖아요. 이 교통 부분에 대한 쪽은 좀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로가 좀 복잡하죠. 네, 도로가 좀 복잡하고 그 앞에 이제 도로들 그리고 이제 그 보게 되면은 그 서부 트럭터미널 같은 경우도 거기다가 저거 있잖아요. 그 호텔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부 트럭터미널 호텔이라든가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주변의 땅값에 대한 쪽 건물 가격 그 건물 보유하신 분들은 어쨌든 엄청 부럽더라. 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자, 그 시장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뭐 핀테크 관련주, 뭐 어쨌든 시장에서는 뭐 상관없이 아직 이미 뭐 그리스 이슈에 대한 쪽 그 그리스 30일 되니까 올해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해소로 좀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이거 뭐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오늘은 전지현데이, 전지현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넘버 2, 그리고 키움의 넘버 2, 글로벌 넘버 2가 곧 키움의 넘버 2로 지금 통용되는 전지현 이코노미스트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한 게, 뭐, 다른 것보다도 일단 그리스 이슈 어디서 마무리될지, 이게 마무리된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한 번 더 이렇게 출렁임이 있을지, 이게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키움증권 그 전망치를 보니까 2050포인트가 여기를 이제 바닥으로 보더라고요. 예, 그 시장 그 제안해 주신 거 보니까. 네, 별로 그리스 저희들은 네네. 그리스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 네네. 왜냐하면 네. 답안지를 거의 다 사람들이 알고 있어가지고 별로 불확실성이 별로 안 큽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시면 저희들이 이 문제가 별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일시적인 변동성 확대 요인을 더 넘어가기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실 이런 일이 이제 한 4년 전에도 있었는데 당시보다 그리스 채권 익스포저 유로존이 갖고 있는 익스포저가 네.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민간기관에서 갖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문제는 5분의 1로 준 것도 준 거지만 당시 갖고 있었던 익스포저는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특히 독일과 프랑스의 보험사들이랑 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지금은 5분의 1로 준 것도 준 거지만 이 5분의 1에 준 거의 80%를 ECB 그 다음에 뭐 IMF, 그 다음에 ESM, 뭐 ESF, 뭐 이런 쪽에 다 갖고 있으니까 네. 이런 기관들이 뭐 그리스에 돈 빌려준 거를 생각한다고 유동성이 부족해서 다른 위험 자산을 매도하는 기관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거는 그리스에 직접 국채에 배팅한 해치펀드들은 굉장히 머리가 굉장히 많이 아픈데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파급 효과가 작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하나는 불확실성이 작고 별로 사람들이 답이 나와 있다고 보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7월 5일 날 치프라스 총리가 국민 투표 한다고 이제 7월 5일 날 얘기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자기 물러난다고 했는데 그 반대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번에 국민투표에서 물러나도 치프라스가 다시 또 치프라스가 또 집권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리자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네네. 사실은 보통의 선진국들이 이제 민주주의 제도를 네네. 채택하고 있고 대의 정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대리자를 국회에다가 보내고 뭐 행정부를 견제하고 뭐 이런 시스템을 네네.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치프라스는 긴축 반대를 모토로 그리스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협상을 했죠. 네. 근데 말이 안 되는 협상, 모든 걸 다 원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돈을 원하면 하나를 줘야 돼. 긴축을 해야 돼. 긴축이 싫으면 파산을 하던가 유로존을 나가던가. 근데 이제 그리스는 이렇게 계속 가가지고 둘 다 얻고 싶다라고 계속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왜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중요한 거가 아니니까 나나가면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쪽도 그러고 싶지 않겠어라고 막 이런 식으로 남 핑계를 댔는데 네네. 문제는 ECB가 불길이 이제 전염될까봐 그런 걸 핑계로 이제 협박을 했는데 문제는 논에 물을 충분히 대놔가지고 양쪽은 하니까 불길 안 번질 것 같다. 네. 이제는 그런 뭐 다 같이 죽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설픈 협박 따위를 받아주고 싶지 않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뱅크런이 일어난 거죠, 이제. 뱅크런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금융 시스템이 그냥 망가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금 인출을 하루에 7만 원 정도밖에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또 하나의 문제는 그리스 사람들이 세금을 안 냅니다, 지금. 이것들이 세금도 안 내고.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 시스템이,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네. 협상을 했는데 둘 다 잃을 게 있을 때는 빨리 이제 봉합이 되는 건데 문제는 누가 더 그냥 EU가 급하냐, 그리스가 급하냐. EU는 논에 물 대놨고요. 네. 익스포저 다 줄여놨고요. EU가 급한 게 없는 겁니다. 유로존이 안 급하죠. 근데 그리스는 진짜 급해진 겁니다. 진짜 나라가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는 단계로 간 거죠. 그렉시트의 준비가 사실은 EU 쪽에서는 어느 정도 돼 있는데 그리스가 한 개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럼 드마코와 부활하려고 그러면 준비하던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당연히 굉장히 그리스가 급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치프라스 총리가 긴축 반대를 모토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사인하면 배신자라는 낙인 찍혔잖아요, 지금. 배신자라는 둥. 이게 그냥 정치 생명이 여기서 끝나버리거든요. 네네. 그러면 아까 왜 보통 면제부는 네. 굉장히 비겁한 짓인데 두 개를 다 얻으려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이러면 네. 답안지를 딱 2개만 주는 겁니다. 네. 나갈 거냐 아닐 거냐. 그러면서 그거를 네. 국민한테 사이닝하라고. 이게 자기가 알고 이제 뒤로 빠지는 거죠. 네. 제가 했는데 잘 안 되고 이런 건 뭐냐면 구제금융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자기가 소화하는 게 아니라 국민한테 돌려버리는 겁니다. 답안지를 2개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하셨잖아요. 뭐 네네. 상당히 자기가 많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해결되는 시점이 얼마 안 남았다는 네. 얘기거든요. 이건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그런데 이걸 다 알고 있어가지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별로 국민투표 제한할 정도가 그러니까 4년 전에 한번 보시면요. 4년 전에도 그리스 그때는 치프라스 총리가 아니었죠. 그때는 이름이 파판드레우인가 그랬던 것. 그 총리가 네. 똑같이 국민투표 제안했는데 그때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굉장히 많이 출렁거렸고요. 결국은 유로존이 굉장히 압박해도 국민투표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는 뭐였냐? 서로 준비가 안 돼. 그러니까 실제 유로존이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익스포저도 많았고요. 눈에 아직 물도 안 됐고 ECB가 양쪽으로 한 해 만에 이게 ECB가 권한이 없으니까 뭐 유럽 안정기금에서 돈을 쏘네 만에 그러고 있고 저 고갈되면 어쩌냐 저쩌냐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ESM도 아직 안 만들어 놓았었고. 그래서 유로존이 굉장히 급해가지고 국민투표를 선택을 못하게 했고요. 열리지를 못하게 했고 돈을 결국 빌려줬습니다. 그리스 말 들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아프죠. 그때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느끼는 불안성. 야, 진짜 나가면 어떻게 되지? 불 번지는 거 아닌가? 우리 준비 안 돼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틀려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단계.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들 생각은 그리스 문제가 해결되면요. 그리스 문제가 해결될 시점이 얼마 안 남았고요. 네. 해결되면 주식시장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발생할 겁니다. 위로 뛸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스 문제가 결국 조만간 해결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유로존 그리스 신용 그리스 관련해서 안에 있는 국민들한테 설문조사 그리스 일간지들이 한 거 보면 유로존이 남겠다고 하는 부분이 조금 높더라고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더 커질 거냐 안 커질 거 소멸되면 위험자산
가격을 좀 반등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스 문제가 해결돼서 반등 탄력이 좀 붙으면 네. 그때부터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때문이고요. 하나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미국 데이터 계속 올라올 거라 말씀드렸는데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소비 지출 데이터의 기존 주택, 신규 주택, 필라델피아 경기 선행지수 좋아진 다음에 소비 지출 데이터도 괜찮게 나왔고요. 어저께 나온 데이터들도 보시면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미국 금리가 안 떨어집니다. 저는. 그럼 그리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 분명히 미 국채 금리가 올라갈 겁니다. 네. 근데 그러면 미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되면 위험 자산을 건드릴까? 제가 봤을 때 10년물 국채 금리가 2.5 넘어가면 주식시장이 약간 경계 심리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 데이터들이 계속 올라오는 그런 과정을 보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리스 사태가 해결된 이후부터는 호재가 축적될수록 페드의 긴축 시점이 다가온다. 호재가 호재인데 결국은 단기적으로나마 악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즉 주식시장에 사실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 자체, 코스피 자체가 그렇게 많이 흔들릴 거라고 절대 보지는 않습니다. 한 달 전부터 진행되었던 코스피의 조정이 상당 부분 이런 부분을 반영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경상수지가 흑자인 상황에서 PBR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깨질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코스피는 크게 걱정 안 합니다. 그리고 코스피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은 부진한데 부진한 부분이 상당 부분 밸류에이션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약간 걱정이 되는 거는 코스닥 쪽이 약간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코스닥이 다 함께 붕괴된다고 보고 있지도 않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바이오가 된다. 그럼 바이오 전체 기업이 다 돈을 벌겠습니까?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게임 이런 산업들은 진짜로 흥행 산업입니다. 네. 모두가 다 되는 게 신기한 겁니다. 옥석을 가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이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안 좋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소화해야 될 걸 소화하면 더 많이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좀 그 떨거지들 너도 나도 오른 것 좀 예, 떨궈내야죠. 예. 불나방들. 그래야지 예. 옥이랑 석을 가려야지 옥의 가치가 더. 네네. 저희가 봤을 때 주식시장 쉴 때 쉬어야지 더 많이 오르고요. 안 쉬면 너무 꿈이 크면 그 꿈을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한 번은 눈높이가 낮아지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현상이 있을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중국장 말씀드릴 때 네네. 5에서 팔고 4초만 해서 사면 될 것 같다. 그러면 5에서 그럼 안 빠지지 않을 건데 금방 간다. 이게 중국장 변동성 엄청 크다. 금방 가고 금방 올라오고 도망가죠 보니까. 하루 만에 뭐 10% 움직인 것 같아요. 예. 중국장 안에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네. 중국장이 올라온 건 뭐 연말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 유동성을 공급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유기업 개혁하고 비효율을 제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파급 효과가 안 커지게 유동성을 넣어주는 거다. PBR, 평균 PBR까지 맞춰놓을 수 있다. 역사적 중국 평균 PBR은 한 2.5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중국 경기 좋아지면 퍼가 싸다 이런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거다. 네. 지금은 중국 경기 안 좋기 때문에 퍼 10배라고 얘기해봤자 그런 건 상승 논리가 안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일정 부분 유동성 모멘텀을 거의 다 반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5천에도 쉰 거거든요. 5천 정도면 평균 PBR 2.5가 됩니다. 거기서 저항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동성 모멘텀으로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중국장 경기 모멘텀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통화정책이 발표된 다음 기준금리가 인하가 단행되고 지준율 인하가 단행되는데 그날 중국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고
장중에 낙폭을 좀 만회하긴 했지만 마이너스로 끝났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모멘텀이 한계가 좀 있다는 거고요. 중국 경기가 좋아져야지, 즉 중국장도 실적 장세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런 걸 나타내는 것들은 신호는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보시는 게 심천 증시. 심천 증시는 중국장에서 성장주 비중이 굉장히 높은 증시거든요. IT, 바이오 이런 것들이 엄청 몰려 있습니다. 심천 증시는 뭐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약간 코스피 느낌이라 보시면 심천증시 코스닥이라 보시면 되는데, 심천 증시는 뭐 그날 마이너스 7% 넘게 빠졌죠. 결국 반등이 안 되더라고요.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그날 반등했을 때 보시면 마이너스 3%로 끝냈을 때 보시면 은행이나 에너지 업종은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IT, 헬스케어는 마이너스. 뭐 어저께는 좀 반등 시도했었죠. 제가 봤을 때 중국 종합주가지수는 2, 4분기 GDP 나오고요. 악재가 어느 정도인지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걸 확인하고 재정정책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면서 3, 4분기 GDP가 올라갈 수 있다는 그 시점부터 다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금은 가격이 싸지면, 그러니까 유동성의 모멘텀이 더 강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가격 논리로 싸우는 거거든요. 네. 비싼 거 같으면 팔고 싼 거 같으면 사고. 마진콜 나오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4 밑에서는 일시적으로 장중에만 보여줄 건 게 거기가 마진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4천을 전후로 4천에서 4,500 사이 공방 굉장히 치열할 겁니다. 하지만 별로 크게 뭘 네. 얻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얘네가 지금 보니까 중국이 지금 신용대출 하는 그 규모가 원금의 15배, 그 다음에 연리 10%. 연리 10%의 원금의 15배면 원금의 15배에 대해서 연리 10%를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원금 자체가 한 달에 그냥 쭉 없어지는 거예요. 몇 달만 지나면. 이자로 녹아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뭐 사실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네네. 것 중에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동성을 리스크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변동성은 리스크가 변동성 리스크가 아니다. 뭐 버핏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의 투자 철학에도 이제 그런 철학이 많이 보이는데, 변동성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미실현인데. 근데 변동성의 리스크가 진짜로 현실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신용, 레버리지 쓰신 분들. 왜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은 변동성의 리스크라고 얘기 안 하냐면 시계를 엄청 길게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10불에 샀다. 나는 50불에 팔 거다. 그러면 이게 뭐 많이 급등했습니다. 막 이래서 급등해서 좋겠습니다. 20불 갔는데 뭐 어쩌라고 뭐 이런 거죠. 나는 50불에 팔 건데 20불 가면 뭐 어쩌라고. 50불 가야지 난 좋다니까 기분이 뭐 이런 거죠. 뭐 50불 가다 팔 건데 10불에 샀는데 7불 돼서 안 됐게 30%. 뭐 어쩌라고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변동성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자기 의사 판단에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미실현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사람만 변동성이 리스크가 안 되거든요. 근데 변동성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현실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시간을 짧게 가져가니까 짧게 가져가서 짧은 수익을, 만약에 하루에 1%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3%의 손실은 아니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1%를 보고 들어왔는데 3%가, 이 사람 10불에서 50불 봤으니까 2배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수익률은 보유 기간에서 나오거든요. 시간을 그럼 더 짧게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신용을 쓰는 사람들. 왜냐하면 금리는 시간에 대한 가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오해하는 게 ETF 중에서도 레버리지 ETF가 이제 많이 있는데, 네. 레버리지 ETF로 돈 버는 사람은 별로 거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냥 네이키드 원 ETF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돈 버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네이키드 ETF, 그냥 뭐 미국 금융지 ETF를 샀다. 그럼 이거를 오래 가지고 가기가 훨씬 용이하지. 레버리지, 그 지수가 ETF가 돼서 얼마나 먹겠냐. 3배짜리 ETF를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런 거죠. 왜 변동성이 현실화된다고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이 가격이 100이라고 보시면 100에서 70 갔다가 200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원 ETF를 갖고 있으면 100에서 200 갔으니까 200 2배 먹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3배짜리 ETF를 딱 사면 야 100에서 200 갔으니까 너 200에다가 3 곱했으니까 6배 먹겠네. 딱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어보는 네네. 겁니다. 근데 이런 거죠. 나 빵원 됐어 이러는 겁니다. 왜? 물어보면 100에서 200 가는데 중간에 70 갔어. 마이너스 30 곱하기 3 빵원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장이 신용이 많아서 중간에 네. 벌이 엄청 클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30명이 자살했다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예, 그래서 이게 네. 그냥 안 들어가는 게 최고입니다. 이럴 때는. 그래도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시기를 굉장히 길게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국내 플레이어 중에 파생 상품에 있던 많은 분들이 중국장 변동성 크고 들어가서 먹을 거 많다고 들어가는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트레이딩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냥 그때 결과로만 마이너스 7%에서 7% 갔으면 파생했으면 양쪽 다 먹었으면 대박 났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루에 모든 게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장은 그냥 2, 4분기 GDP 나오고 재정정책 나올 때까지는 계속 매매 공방입니다. 이게. 예전에 그 LG카드 매매할 때 예전에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줬냐면 미수가 증거금의 미수를 또 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만약에 당일날 1억을 갖고 2억 5천을 거래를 했어. 그럼 2억 5천에 대한 미수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억 갖고 7억 5천을 쏠 수가 있는 거야.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일시적으로 한 몇 개월을 그 정도로 그때 풀어준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잠가버렸거든요. 근데 그때 LG카드 갖고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데 하한가 상한가를 가는 거예요, 걔가. 근데 LG카드로 근데 더 특이했던 건 뭐냐면 그때는 마이너스가 됐는데도 잔고가 미수로 들어갈 수가 있어. 증거금으로 미수를 잡히니까. 그래서 다시 하한가에서 상한가 되면 원금에서 더블라서 그 종가로는 끝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 걔네들은 더 심한 거 아니에요, 지금. 15배씩 주니까 지금 신용 자체를. 중국 주식시장 보통의 선진국 금융시장은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주식시장이 보통 거래량의 90% 정도를 기관 투자자가 차지합니다. 네. 얘들 개인이. 개인이 90입니다. 뭐 난리도 아니겠네. 아주 아비규환. 그래서 지금 5 가면 무조건 팔아야 된다. 4초반에서 사는데 이게 문제는 한두 달 있어도 네. 그 수준에서 크게 안 벗어난다. 여기서 변동성이 계속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뎁을 계속 떨구는 과정이거든요. 네네. 보통 얘기하는 유동성 장세든 실적 장세 가는데 중간에 많이 바뀐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이게 사실 중국장을 왜 자꾸 말씀을 드렸냐면 중국장이랑 우리나라 장이랑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중국 경기에 따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중국 주식시장이랑 우리나라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중국 주식시장은 전 세계 모든 금융시장 대비 코릴레이션 값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은 폐쇄되어 있는 시장이거든요. 외국인들 후광통 지금 외국인 비중 2%밖에 안 됩니다. 중국장에도 깨진다고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 주식 팔지도 않고요. 중국장 살라고 우리나라 파는 것도 없습니다. 이건 폐쇄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왜 중국장을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강 건너 불구경이죠. 근데 이런 거죠. 강 건너 불을 구경이어서 저 불이 이쪽에 절대로 옮겨붙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저 불나는 환경을 보면 우리랑 약간 비슷한 동네가 하나 있다는 거죠. 중국장 2000 초반에서 5000까지 올랐을 때 보면 2500에서 금융 완화 정책 계속 썼고요. 네. 경기가 계속 둔화되면서 성장주 중심으로 이제 모멘텀이 많이 부여됐었고 신성장 주식들이 많이 갔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열광해서 신용이 많아졌고요. 네. 그래도 중국 정부가 약간 이거 좀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약간 억제 IPO를 시작했고요. 신용에 대한 약간 조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수급이 타이트해졌죠. 국내 코스닥이랑 많이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이게 남일인가? 아니, 남일은 저불이 이쪽에 오지는 않죠. 근데 우리도 만만치 않은 환경이죠. 언젠가 지금 제가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딱 언제부터라고 네네.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결국 우리도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목석 가리기라는 형태로 이런 일들이 진행된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거는 그래서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결국은 중국이랑 모든 공통 분모를 갖고 그러니까
공통 분모라고 보기에는 비슷한 현상들이 있는데 중국 정부가 약간 시키려고 하면서 IPO를 하면서 수급이 타이트해졌다. 우리 수급은 누가 타이트하게 만들 거냐? 왜 계속 미국 얘기 말씀드렸냐면 미국 금리가 올라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약간 매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수급이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재밌는 거는 그러면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 근데 저희는 사실은 요새 저 이런 오해를 많이 받는데 제가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굉장히 비관론자로 인식을 네. 저는 주시장 비관론자가 아닌데. 예. 아니 이게 뭐 좀 이런 게 올 거다 그러니까 네네. 제가 이제 무당이 아니니까 이게 네네. 이렇게 말씀이 오긴 올 거다. 이게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게들은 뭐 FOMC 결과나 아니면 네네. 데이터들은 급방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좀 네네. 언제 반영할까 두근두근한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를 잘 넘어가면 연말 굉장히 좋을 겁니다. 왜냐면은 비관론자일 수가 없는 게 지금 코스피 지수 전망치를 보더라도 그 밑에 하단부를 가장 높게 전망하고 있는 증권사가 키움증권하고 몇 군데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1900포인트를 그 7월달 저점으로 전망하고 있는 증권사가 한 3-4곳 정도 되고, 근데 대부분 이제 2000포인트 초반인데 2050포인트를 이제 하단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은 키움증권하고 다른 곳 몇 군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강세론자지 초강세론자죠 지금. 저는 2017년까지 굉장히 네, 불리시하게 보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냥 사실 그것도 2017년도 가봐야 되는 거지 또. 연초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네네. 게 뭐 상당히 코스닥, 불리시했죠. 코스닥, 그다음에 중국 상해, 중국 4천, 5천 뭐 이 과정인데 필요합니다. 저는 이 과정이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주시장을 더 긍정적으로 보는. 이 과정이 만약에 잘 안 오면 여기서 불꽃 타고 그냥 사그라드는 거지. 다 타버려가지고.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예. 페드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한 번의 스타일 체인지가 일어나야지 2016과 17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근데 이게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여기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많이 빠진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이제 약간 여기를 잘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는 굉장히 비관론자를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얘기하고서 변동성은 계속 나왔잖아요. 그 얘기를 한 다음부터 계속. 지금 보게 되면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그 진짜 그게 뭐 쭉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서 그게 다행인 거지. 사실은 변동성으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미 4월 달부터 코스피는 이미 빠졌던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4월 달부터 계속 변동은 계속 들어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기존 관성이 강하다 보니까 계속 치고 올라가는 거고. 예, 근데 관성이 근데 관성이라는 게 강해질 이게 보통 성장주가 움직이려면 두 번의 이제 보통의 구간을 통과하게 되는데 한 번은 제일 처음 시장이 열릴 때, 두 번째는 실적이 한번 나올 때는 PR이 빠지다가 왜냐하면 보통 이제 잡히니까요. 두 번째 다시 한번 실적이 기록이 약간 올라간다. 그러면 다시 PR을 쌓아주는데 중간에 근데 가치주는 트랩에 빠질 때 변동성이 커지는데 성장주는 그냥 밸류에이션이 높으면 한 번은 중간에 쉴 때 가치주보다 변동성이 엄청 크거든요. 네네. 옛날 이런 걸 글로벌 주식시장 역사가 증명하는 중간에 한번 쉴 때 사실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국 주식 네네. 어떻게 보면 5천에서 4천 가는 건 쉬는 거다, 숨고르기다. 근데 우리 기준으로 숨고르기를 생각하면 안 된다. 네네. 중국 주식시장도 저는 좋게 봅니다. 근데 5천에서 4천 간다는 걸 쉰다고 얘기하면 우리 기준으로 황당한데 중국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느낌. 근데 성장주가 원래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성장주의 성격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게 중국이거든요. 그런 과정이 한 번 있을 것 같다. 근데 시장에 또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리스 문제가 해결되면 기존의 관성이 조금 더 강해질 거는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그 순간부터는 이 관성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한 번은 성격의 변화가 한 번 있을 수 있다는 걸 계속 생각해 주시는 게, 왜냐하면 중국에서 성장주라고 불렸던 애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지수보다 험악합니다. 산을 만들고 내려온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은행주 같은 거 보시면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강통 말고 성강통 되면 또 이제 그 흐름 자체가 그 심천 쪽으로 좀 움직이면서 이쪽으로 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죠?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글로벌로 2016과 17을 봤을 때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빨리 올라오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근데 그 시장이 그걸 언제 인식하냐면 페드가 금리를 9월달에 올리면
과거 사이클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네. 2달에 한 번 이 정도 텀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분기에 한번. 빨라야 분기 한 번입니다. 근데 그걸 딱 인식하게 되면 세상이 여전히 느리구나. 그런 그로스를 찾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한번 가격 부담을 떨고 눈높이가 낮아진 상태에서 여전히 성장이 희소하다 그러면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금리 인상은 어쨌든 뭐 다 하는 거고 9월이라는 거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쪽이 더 중요해지겠네요. 그러니까 예, 그 두 번째 금리 인상 1월 될 것 같은데요. 12월이 아니라 1월. 예, 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근데 성장률 쳤는데 그때는 네. 약간 지금은 시장이 열려가지고 뭐 바이오 미국에서 시뮬러 열어줬다 그냥 팡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바이오에서 못 오른 것도 지금 막 올리고 뭐 네, 못 오른 것도 막 올리더만 그냥. 올리고만. 근데 그때 되면 이 금리가 어느 정도 조금이나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코스트가 올라왔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코스트에 상응하게 돈을 좀 벌어놨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실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오라는 게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봐라. 돈을 벌 수 있을 거다. 이런 그림을 좀 그러면서 황당한, 그러니까 지금은 유동성 자산이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하거든요. 네네. 왜냐면 코스트가 점점 내려가니까 안 망할 거라 생각할 거니까 계속 언젠가 돈 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적자 나도 상관없어 이렇게. 예. 근데 이거는 금리가 좀 올라오면 그래서 옥석을 가린다고 자꾸 표현을 해드리는 게 물론 바이오 기업이 실적을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이제 임상 이상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내년에 못 보여주죠. 하지만 얘기했던 대로 임상 스케줄에서 맞춰놔야 될 겁니다. 바이오 기업이 내년에도 돈 못 벌죠. 버는 임상 스케줄이라도, 그러니까 뭔가 약간 모호한 데서 약간 콘크리트한 데로 약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다가 다시 프리미엄을 다시 쌓아놓는 거죠. 보통 근데 이렇게 되면 그냥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법은 뭐 지금은 큰 기업이 먼저 선도업체가 형성되고 근데 뭐 후발 업체들도 이제 붙었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선도업체가 될 가능성이 후발 업체보다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시장에서 우리가 또 하나 좀 봐야 되는 특징이 말씀해 주셨던 그 스타일 로테이션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스타일 로테이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올라가는 성장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꼭 그 이부법적으로 나눠봤을 때 가치주 영역에 속하는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또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거의 뭐 신저가를 보이거나 글로벌 시장 내에서 또 오늘 뭐 US 스틸 신저가, 알코아 신저가, 우리나라에서 뭐 포스코 신저가,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 아르셀로미탈도 신저가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을 뭐 장기적인 측면에서 뭐 중기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이라도 조금씩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을 미리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말씀해 주셨던 대로 미국의 금리가 올라갔을 때 정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가는 게 좀 더 맞는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급할 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좋은 쪽으로 가라. 예. 이런 거죠. 성장주를 보고 이제 그리스 문제 해결되면 한 번 더 올라갈 텐데 그걸 보고 신규 포지션을 더 쌓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걸 보고 네. 있다가 미국 금리가 한 2.5를 넘어가면서 시장 반응을 보면서 만약에 2.5요? 예. 10년 만기 특징. 예, 예. 10년 만기. 난 또 근데 저희도 기준금리 생각이 2.5를 넘어간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기존 성장 주의 옥석가리가 진행될 때문에 포지션을 축소한다고 바로 사이클 주식에 바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반영 하는데 이렇게 될 때 지수 전체가 약간 인덱스 전체가 약간 조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경기가 좋아지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시컬은 미국 경기에 연동되어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뭐 이머징 쪽이라는 예.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중국 재정 정책에서 중국 경기 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이 간극이 약간 있습니다. 간극이. 그래도 이거를 정리한다. 이걸 바로 오는 것도 별로 나이스한 선택은 아닙니다. 그럼 현금을 약간 확보해 놨다가 그런데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중국이 재정 정책을 쓰는 그러면서 이쪽에 시컬 쪽에 들어오는 게 맞지. 이걸 빨리 오는 전략도 또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특히 시컬리컬 주식들은 싼 주식을 싼 상태를 좋아하셔야지 떨어지는 과정을 좋아하시면 지배가는 거지. 예, 또. 트랩 네.
위험이 있어가지고. 근데 빨리 하실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시퀄도 시퀄리컬은 그러니까 유동성 환경에 대한 스타일 전환 이런 거는 미국 금리를 보시면 그걸 보면서 이 성장적 플레이를 차익을 언제 실현할까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인덱스에 대한 소화 과정도 필요하다. 급할 건 없다. 그러면 반대쪽 포지션 언제 쌀까? 중국 이런 쪽 보면서 타임 이렇게 크게 잡아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핀테크가 열리는 거잖아요. 네. 그 바이오가 열리듯이 이쪽도 그럼 크게 한번 볼 수 있나요? 지금 좀 뭐 올라가는 애들도 있지만. 가능한 네. 지금 시장이 열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네, 뭐 유동성 장세 이런 성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격이 시장의 성격이 지속되면요 가능하죠. 회장님 좋으시겠어요? 예, 네. 뭐 제가 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전 이코노미스트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은 늘 똑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에 대한 쪽이 우리가 연초부터 들었던 얘기죠. 연초부터 들었던 얘기고. 1년 내내 똑같은 1년 내내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사실 보게 되면은 그 흐름의 중간중간에 약간의 변화를 지금 디케이란 변화에 대한 쪽을 주고 있습니다. 시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이 스타일 로테이션이 나타났을 때 반드시 기억을 하셨다가 꼭 거기에 맞는 대응에 대한 쪽을 서서히 진행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 삼성물산이 어제 이제 제일모직이 긴급 그 IR을 하지 않았습니까? 긴급 네네. IR하고 삼성물산도 오늘 IR을 한다는데 IR이 취소가 됐어요. IR 취소하고 지금 삼성물산 사장이 아직 그 투자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접촉을 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또 다른 내용이 전해진 게 있습니까?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원 결정. 신청의 네. 법원 결정이 나왔는데 기각됐거든요. 기각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기각되면서 뭐 네. 보통 우리의 생각은 이제 삼성물산, 제일모직 이런 것들이 뭔가 움직이지 않을까? 네. 그런데 지금 움직이는 건 오히려 삼성전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러면서 지수의 상승폭을 더 네. 늘려놓은 것이 지금 다른 종목이기보다는 오히려 삼성전자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장중 신고가를 보이면서 지수를 몇 포인트 더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법원의 판단의 그 근거는 이 둘의 합병, 제일모직과 삼성 그 물산의 합병이 대주주만을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라는 총수 일가만을 위해서 하는 네. 거라고 볼 수 없다. 네, 그런 결정이 나오면서 이제 이와 같은 평가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뭐 결국은 앞으로 이제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법원의 판단은 일단은 합병을 옹호해주는 방향 쪽으로 좀 흘러가는 그쵸.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삼성그룹주 전반에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누가 뭐래도 지금 삼성그룹이 뭐 머리가 삼성물산 제일모직이 되지만 실제로 몸통부터 머리까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삼성전자다 보니까 네. 뭐 그와 관련된 시장에 좀 매기가 쏠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부분도 시장에 끊이지 않는 이슈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한번 뭐 고개를 숙여 봤겠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갖고 고개 숙이면서 메르스 때 또 사과하고 이러지. 그러니까 삼성물산에 대해서 국민연금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잘 판단해 줄 것으로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삼성물산 최치훈 사장이 지금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그 판단, 올바른 판단에 대한 쪽을 기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분위기 자체는 여론전에서는 삼성이 엘리엇보다는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아무래도 명분은 엘리엇이 있는데 네, 그렇죠. 언론 플레이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엘리엇이 되게 미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 네. 보면 엘리엇 편을 당연히 들고 싶겠죠. 네네. 그러니까 삼성물산은 정말 장기 투자고 삼성과 난 영원히 함께 갈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생각이 기본적으로 캐피탈 게인을 노리는 그러니까 자본이득을 노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엘리엇 편을 드는 게 당연한 거죠. 네. 그런데 기본적인 이제 국민들의 시각, 투자하지 않는 그 국민들의 시각은 이렇게 외국계가 한번 와서 뭘 휘집고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잖아요. 또 분명히 이 먹튀한다라는 시각 자체가 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여론에서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실제적으로 대응 자체를 말씀해 주셨다시피 삼성그룹이 잘함으로써 더 밀리고 있는 거죠. 기본적인 입장 자체도 밀리는데 거기에 이제 최근에 대응 자체도 약간 뭐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만하다 싶을 정도로 엘리엇이 지금 행동하고 있으니까 뭐 기본적인 여론전에서는 좀 밀릴 수
수밖에 없고 일부 또 삼성이 또 동정 여론을 받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벌가라는 입장에서 보면 전혀 동정 여론이 안 들지만 네. 지금 이건 왠지 누가 꼭 강짜 놓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자본주의 논리에서만 보자면 엘리엇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죠. 뭐 충분히 가능한 그런 소송이었고 국민연금의 발언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나 뭐 심정적으로 어떻게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여론전에서 분명히 밀리고 있는 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점에서 좀 밀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중국 시장이 정말 끝났는가라는 그런 내용에 대한 그 머니투데이 글이 있더라고요. 전병서 위원의 이제 글이 있는데 요거는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보게 되면 이제 전주현 이코노미스트도 이 중국 시장에 대한 쪽이 정말 끝났는가에 대한 그런 이제 얘기에 대한 쪽을 해주셨는데 지금 요 머니투데이 10평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를 잘 안 보는데 머니투데이는 이제 황영영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 되니까 전에 듣지 제가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요 글은 딱 보고서 이건 좀 볼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요 10평은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은 뭐냐면 이거죠. 그 내용에 대한 쪽은 다른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에 대한 쪽이 아니라 종목 플레이를 이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고 레버리지에 베팅하는 그런 시장에 대한 쪽은 끝났지만 시장에 대한 큰 흐름들,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쪽이 바뀌는 거, 금리 인하가 만들 상승장, 은행과 부동산에서 흘러들어오는 유동성이 만드는 상승장, 그다음에 국유기업 개혁 과정에서 나오는 합병의 시너지가 가져오는 상승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중국 남차 북차 합병하면서 중국 중차 될 때 올라가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경기 회복에 만드는 어떤 이익 상승에 대한 상승장,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그 생활에 대한 패턴 변화에서 오는 상승 이런 것들에 대한 쪽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래서 그런 시장에 대한 쪽은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 중국이다라는 게 좀 핵심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마지막으로 뉴스 하나만 더 체크하고 갈까요? 마지막으로 지금 뉴스 하나만 더 체크할 텐데 요거 좋아하실 것 같아. 지금 보게 되면 화웨이 폰 깜짝 놀랐어요. 화웨이 폰이 가격이 36만 원에 나오는데 스펙이 대박이던데요. 아너 7 이거 보셨습니까? 네.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아너 7 스펙. 아너 7뿐만 아니라 얼마 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미 좀 지난 폰이 돼버렸거든요. 네네. 아수스의 네네. 젠폰 2라고 젠폰 하는 2. 게 예. 있는데 그것도 지금 세계 최초로 램 4기가를 달고 나오지 걔도 않습니까? 4기가. 가격이 네. 얼마예요, 걔도? 가격이 지금 27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27만 원. 그리고 네. 얘도 배터리가 3100mAh. 그러다 이거 이 정도면 뭐 대박 아니에요? 그럼 뭐 네. 사양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이미 하이엔드 폰 가격이 그 정도로 내려가야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G4가 되겠냐고. 애들이. G4는 당연히 안 되고 그래서 네. 삼성도 안 되는 거라고 네네.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맥스가 어느 정도 따라올지 모르겠지만 네네. 이제 인도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만들어내는 폰도 서서히 쫓아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저번에 우리 한번 디자인도 안 구려 보니까 그러니까 디자인 보게 되면 요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지금. 네. 요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제게 지금 저거거든요. 이거. 배가인데, 배가하고 똑같이 생겼어. 이게 지금 보니까 디자인이, 뭐, 이거 카메라의 위치나 이런 건 다 똑같은데, 가격에 대한 쪽은 무지하게 낮고, 성능은 무지하게 지금 하이엔드급이고, 그러니까 앞에 뒤에 후면 카메라 2,000만, 전면 800만, 거기다가 뭐 3,100mAh. 이 그다음에 정도면은- 하드웨어 네. 성능도 나쁘지 네네. 않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도 의외로 나쁘지 않다는 평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샤오미는 예전부터 인정이 됐던 거고 미라고 하는 그 UI에 대해서는 이미 인정을 받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수스가 운영하고 있는 UI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처럼 여러 가지 부가 기능 넣으면서 네. 쓸데없는 것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삼성께 많이 좋아졌지만 삼성 UI가 많이 좋아졌지만 실제로 굉장히 좀 무거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아수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아수스 타블릿을 쓰고 있고 컴퓨터도 쓰고 있는데요. 컴퓨터는 좀 다른데 이 태블릿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태블릿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그 하드웨어를 차지하고 있는 용량도 작을 뿐더러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가볍게 돌아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충분히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은 뭐 물론 본인이 하는 것이지만 제가 보기에 굳이 삼성, LG를 고집할 필요는 이제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 지금 이제 추가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 2부에서는 지금 삼성 밀크뮤직과 관련돼서 또 지금 애플도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 조만간에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네. 밀크뮤직이 저작권 문제가 해결했다라고 합니다. 로엔이 시가총액이 벌써 2조인데 요 얘기를 좀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시간이 허락한다라면 블루콘과 보령제약에 대한 보고서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 뵐까요?